부와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하여 그들은 사람을 죽이고 도시를 파괴한다. 왕국을 건설하는 데는 항상 피비린내가 난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강자는 언제나 세상을 정복하려 하고 앞을 가로막는 자를 거부한다. 알렉산더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젊은 왕이자 승리를 누린 용맹한 전사였다.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을 신이 점지한 지도자라고 확신했다. 기원전 336년, 그는 당시 그리스에서 가장 크고 풍요로운 나라인 마케도니아를 상속받았다. 그리고 겨우 20살에 세계 최고의 군대를 거느렸다. 기병 1800명을 포함한 4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영토 확장 전쟁을 시작했다. 한 번은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테베에서 알렉산더에 대항한 반란이 일어났고 알렉산더는 320km를 달려가 테베시를 포위했다. 테베가 항복하지 않자 그는 6,000명을 죽이고 나머지는 노예로 팔아버렸다. 한마디로 폭력의 경제학이라고 할까요? 점령 즉시 사람들을 인정사정 없이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나가야 점령지의 반항이 수그러들고 문제도 없어지니까요. 알렉산더는 그리스 반도에서의 패권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동쪽의 엄청난 부자나라 페르시아에 눈독을 들였다. 이미 아버지 때부터 누리던 먹이였다. 기원전 334년 알렉산더는 군대를 이끌고 페르시아를 침공했다. 알렉산더는 그의 연대와 대대를 지휘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병사들과 함께 전투를 했다. 전쟁을 하는 중에 알렉산더는 병사들과 함께 자고 함께 먹었습니다. 항상 병사들과 같이 행동했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그를 따랐죠. 알렉산더는 오히려 부하보다도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부하들이 그를 좋아했습니다. 흠이 없는 지도자였어요. 거기다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어 그는 부하들의 충성심을 강화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거대한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를 지배할 거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알렉산더는 칼로 이 매듭을 베어버린 다음 자기가 아시아의 군주라고 선언했다. 그리고는 예언을 현실로 만들었다. 알렉산더는 지중해 연안을 정복한 후 발길을 인도 쪽으로 돌렸다. 이 원정길에서 그는 70개의 새 도시를 건설한 다음 모두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름지었다. 알렉산드리아 이전의 도시는 왕궁, 요새 또는 신전의 주변 지역을 일컫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북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을 정벌해 세운 도시는 기능적인 면으로 보자면 그리스식 상업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적 개념의 도시가 처음 지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알렉산더는 그리스와 마케도니아의 지배권을 확립한 후에 군대를 움직여 원정에 나섰다. 기원전 330년경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함으로써 광대한 영토의 주인이 된 알렉산더는 신으로 받들어졌다. 알렉산더 스스로도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였다. 당시 유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나가 알렉산더를 사람이 아닌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리스 신화에서 보자면 그냥 평범한 인간을 툭하면 신으로 격상시키곤 하거든요. 그러니 급속히 팽창하는 거대하고 강력한 왕국의 주인을 살아있는 신으로 칭하는 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기원전 327년 봄 알렉산더는 또 전쟁을 일으켰다. 병사 3만 5천을 이끌고 인도를 공격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원정이었다. 수많은 전쟁에서 살아남았던 알렉산더는 기원전 323년 갑자기 열병으로 죽었다. 향년 33세였다. 알렉산더가 죽자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알렉산더의 제국은 급속히 무너졌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은 그가 생전에 이루어내지 못한 것들을 사후에 이루어냈다. 알렉산더가 죽자 사람들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기 시작하고 그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들을 세웠습니다. 이제까지 알려진 고대 지배자 가운데 이처럼 신격화된 인물은 알렉산더가 유일합니다. 바로 이웃에 어떤 나라가 존재하고 누가 사는지도 모르던 시대에 알렉산더는 먼 대륙을 정복했고 새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 문명을 전파시킨 거죠. 알렉산더의 또 다른 업적은 그리스의 가치관, 학문, 그리고 상업제도를 확산시켰다는 점입니다. 큰 영토를 정복했다고 칭송만 받는 게 아니다. 때로는 잔인한 인물로 낙인이 찍힌 경우도 있다. 몽골의 초원에서 태어나 세계사상 가장 광대한 제국을 이룩했던 무자비한 전사 출신의 지배자 칭기즈칸이 그 예이다. 그럼 칭기즈칸에 관해 알아보자.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몽골.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드넓은 산악지대와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의 땅에는 지금도 1000년 전과 다름없이 유목민들이 흩어져 살고 있다. 이 불모의 초원지대에는 기름진 땅이 극히 일부분이다. 그래서 몽골인들은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항상 다퉜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싸움에 종지부를 찍었다. 여러 부족 중에서도 칭기즈칸은 전투 부족 출신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정복했을 때의 결과와 당했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잘 알고 있었죠. 칭기즈칸은 그 원칙을 잘 알았다. 그는 말과 옷과 식량을 나눠줌으로써 백성들의 충성을 얻었다. 그리고 반대자를 무자비하게 처형함으로써 지도자의 지위를 확보했다. 40살경 칭기즈칸은 사상 유례가 없이 강하고 잔인한 군대를 거느리게 되었다. 그의 군대는 도시를 유린하고 보물을 약탈했다. 그의 제국은 아시아 대륙 밖까지 뻗어갔다. 칭기즈칸은 유목민 전사들의 특성을 잘 이용했다. 그의 승리 비결은 기동성이었다. 기마족의 특징을 살려 순식간에 적의 성과 도시를 공격한 다음 역습당할 틈을 주지 않고 재빨리 물러났습니다. 기동력이 없는 적은 그저 당하기만 할 뿐이죠. 칭기즈칸의 군대는 신속하게 이동했다. 갑자기 나타나 적을 유린한 후 감쪽같이 사라지곤 했다. 물이나 식량 같은 필수품이 없어도 그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칭기즈칸의 군대는 군마의 살가죽을 벗겨서 비상식량으로 대용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물 대신 말의 피를 마시며 진군했습니다. 몽골을 통일한 칭기즈칸은 이제 몽골 바깥 땅을 노리기 시작했다. 1209년 그는 중국 북부를 공격했다. 칭기즈칸은 7만 5천 군대를 이끌고 1000km 고비 사막을 건넜다. 그리고 서하의 북부 지역을 정복했다. 1214년에는 금나라 수도인 중도를 포위, 중국인의 항복을 요구했다. 굶주린 중국인들은 서로 잡아먹기에 이르렀고 1년 후엔 결국 항복했다. 만리장성의 높은 벽을 허물고도 중국 땅 깊숙이까지 파고든 건 정말 놀랄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계 안쪽 깊숙한 곳은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승리는 전쟁을 합리화시켜줍니다. 칭기즈칸의 중국 침략 전쟁도
이런 전쟁 가운데 하나였죠. 그러나 그의 제국은 알렉산더처럼 조직적이거나 오래가질 못했다. 그는 행정력 있는 정부를 세우질 못했다. 그저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약탈과 정복을 반복했을 뿐이었다. 한 도시를 정복하여 수탈하고 나면 바로 이어서 다음 공격할 도시를 물색하고 정복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반복된 거죠. 칭기즈칸의 추진력은 두 가지였다. 필요와 복수. 1218년 페르시아 왕이 통상사절로 온 몽골의 사신을 처참하게 살해했다. 그러자 칭기즈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너희들의 시련은 내 탓이 아니다. 나는 당한 만큼 보복할 뿐이다. 그로부터 1년 후 칭기즈칸은 중앙아시아의 페르시아로 진군했다. 막강하던 페르시아가 불과 며칠 사이에 무너지고 말았다. 그가 도시에 도착했을 때 페르시아의 선택은 둘 중 하나였습니다. 항복하여 살아남느냐 아니면 끝까지 싸우다 멸망하느냐였죠. 칭기즈칸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살육을 감행했다. 건물을 불태우고 보물을 약탈했다. 남은 것은 기나긴 폐허의 흔적뿐이었다. 어떤 때에는 포로를 앞세워 다른 도시를 공격하는 방패막이로 썼다. 예를 들어 성 밑에 해자가 파여져 있으면 포로들을 거기 몰아넣어 메운 후 그 시체를 딛고서 성 안으로 공격했습니다. 정말 잔인하기 짝이 없었어요. 1226년 칭기즈칸은 마지막 전쟁을 시작했다. 중국을 공격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그는 이름 모를 병에 걸려 65세를 일기로 죽었다. 칭기즈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유럽과 동방 간의 교역로를 트는 기초를 마련한 점이다. 몽골 제국이 안전한 동서 교역로를 개척해 주었기 때문에 유럽과 중국 사이에 상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됐고, 마르코 폴로가 서구의 동양의 신비를 소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칭기즈칸의 자손들은 제국을 분할하여 러시아, 인도, 이란, 중국에 각자의 왕조를 세웠다. 아시아에서 팽창해 나간 몽골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조인 오스만 제국과 충돌했다. 오스만 제국은 약 600년간 계속되었는데 제국의 전성기 때 지배자는 자신을 세계의 술탄이라고 자부했다. 그 지배자가 바로 술레이만 대제이다. (15세기에) 세워진 오스만 제국의 궁전이 이스탄불 언덕에 지금도 서 있다. 이 왕궁에서 오스만 제국은 수백 년간 제국을 다스렸다. 그 중에도 무려 46년간이나 권좌를 누렸던 술탄 시절에 제국은 황금기였다. 그 술탄의 이름은 술레이만 대제. 알렉산더와 마찬가지로 술레이만도 그 부와 권력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 1520년 그의 제국은 유럽의 일부, 소아시아,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이집트에 걸쳐 있었다. 그는 능률적인 행정부를 운영했다. 한마디로 군사 통치가 아닌 조직적인 관료 통치였다. 술레이만 대제는 권력의 1인 집중을 피한 최초의 술탄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한 개인이 아니라 나라의 제도에 맡겼습니다. 즉 그는 제도를 세워서 법률, 의식, 관례 등 행정 조직과 법에 전에 없던 힘을 실어주면서 나라의 권력을 분산시킨 최초의 지도자였습니다. 국가 권력의 미래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관료제의 바탕을 둔 문민 통치 체제를 시도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술레이만 대제는 현대적인 군주였습니다. 그는 이스탄불의 톱카프 궁에서 제국을 다스렸다. 이 드넓은 궁에서 방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모스크와 첨탑, 그리고 학교와 병원이 즐비했다. 이 궁에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했다. 그중 5천 명은 아예 궁에서 살았다. 아마도 톱카프 궁은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궁전일 겁니다. 다른 어디를 봐도 한 건물 안에 그처럼 많은 재물이 쌓여 있던 적은 없었죠. 황금과 은재 타일로 장식된 방 속에 제국의 부가 찬란하게 빛났다. 술레이만은 방문자들에게 부를 과시함으로써 자신의 위대한 이미지를 심었다. 술레이만 대제는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을 건축물 그 자체가 아니라 의상이나 값진 보석, 호화 실내 장식 등으로 나타내어 과시했습니다. 우린 토카프 궁전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수많은 실내 장식과 화려한 보석을 통해서 그의 호화와 사치가 어땠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술레이만의 영광은 궁전에서 흘러넘쳐 전쟁터에까지 빛을 발했다. 즉위 첫 2해 동안 그는 유럽의 심장부를 2차례나 정복했다. 서기 1521년 술레이만은 헝가리를 침공, 벨그라드를 비롯한 다뉴브강 연안 땅을 정복했다. 1년 후 그는 로드 섬을 공격하여 에게해를 장악했다. 이로써 지중해를 지배하게 된 그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해안 도시들을 점령했고 유럽 함대를 괴멸시켰다. 술레이만의 승리는 그의 영토를 2배로 확장시켰다. 이제 그는 이슬람의 보호자요 지배자였다. 그는 고대 이슬람 법규를 정비한 일로 유명하다. 또한 유럽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대제라는 호칭을 얻었으며 예술을 장려한 군주로도 유명하다. 술레이만 시대는 오스만 제국의 황금기였다. 그는 예술과 문화와 건축을 장려했고 막대한 돈을 들여 미술가와 시인을 이스탄불로 데려왔다. 베네치아 대사는 이보다 더 행복한 나라는 없다고 기록을 남겼다. 오스만 제국은 신의 축복을 독차지했다. 전쟁과 평화를 마음대로 했으며 황금과 사랑과 선박과 충성이 넘쳐났다. 누구나 술레이만에게 복종했으며 안 그럴 경우엔 무력이 동원되었다. 술레이만 대제도 다른 술탄들처럼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로만 이루어진 암살단을 거느렸습니다. 그는 이 암살단을 시켜 마음에 들지 않거나 왕권을 넘보는 신하, 심지어 그의 아들인 왕자들까지도 제거했습니다. 자신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들을 교살시켰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처럼 가혹했지만 그의 통치는 대단히 효율적이었습니다. 세계의 술탄 술레이만 대제는 1566년 질병으로 죽었다. 향년 72세였다. 술레이만의 죽음과 함께 오스만 제국의 황금기도 끝났다. 제국은 점점 약해졌고 영토 또한 줄었다. 그러던 어느 날 권력의 중심이 갑자기 유럽으로 옮겨갔다. 지중해 저편 프랑스에서 한 소년이 왕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왕이란 존재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해냈다. 루이 14세는 사상 최장 기간인 72년 동안이나 재회했지만 그가 누렸던 부와 권력은 생각처럼 웅대하진 않다. 루이 14세는 왕이 가진 권위와 명성을 내세워 국민들을 하인 다루듯 하면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루이 14세는 힘센 정복자도 뛰어난 행정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옷을 잘 입고 다녔고 행동에 있어서 왕다운 풍모를 보였습니다. 소위 권위에 의한 지배를 시작한 거죠. 그는 칭기즈칸 같은 무력 정복자도
술레이만 같은 법치 행정가도 아니었죠. 루이 14세는 1654년 15살 때 1900만 프랑스 국민의 왕이 되었다. 이전의 왕들은 국사를 장관들의 충고에 전적으로 의지했지만 23살이 되자 루이 14세는 자기 자신의 친정체제를 선언했다. 그로부터 54년간 그는 모든 국사에 친히 개입하였다. 그는 레따세 무아, 즉 짐은 곧 국가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파리 시민들에게는 루이 대왕으로, 유럽인들에게는 태양왕으로 알려졌다. 루이 14세는 태양이 만물에 생명을 주듯 자기는 프랑스의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믿었다. 그는 왕의 행동 지침에 대한 글들을 읽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하루 6에서 8시간 동안 문서를 읽었죠. 그리고 왕은 위엄을 갖추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왕의 이미지를 풍기려고 무던히 애썼던 거죠. 루이 14세는 오늘날로 치면 엄격하고 잘난 체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왕다운 위엄과 품위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은 절대적으로 백성의 친구가 될 수 없다고 믿었던 거죠. 그는 생애 내내 궁전에서만 살았다. 루이 14세를 가장 단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2000개의 방을 가진 베르사유 궁전이다. 한마디로 베르사유 궁전은 권력의 진열장 같은 곳이에요. 전체가 그렇습니다. 화려하게 채색된 방, 그림이 걸린 천장 등 모두가 루이 14세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들이죠. 한 가지 예로 거대한 거울들로 꾸민 방이 있는데 이 방은 루이 14세가 신하와 방문객들에게 왕권을 과시하는 무대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베르사유는 프랑스의 국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루이 14세의 권위는 다른 방법으로도 증명되었다.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뿐 아니라 직접적인 방법으로 재어봐도 루이 14세는 강자였습니다. 군사력으로 볼 때 당시 프랑스는 유럽의 강자였거든요. 아마 프랑스는 유럽 최강의 군사 대국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루이 14세는 오늘날 네덜란드의 일부를 얻었고 스페인령 네덜란드를 공격하여 플랑드르와 룩셈부르크를 얻었고 신성 로마 제국으로부터는 알자스 로렌 지방을 얻었다. 그는 날짜를 정해놓고 자신이 정복할 도시를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불러 도시 함락 장면을 구경시켰어요. 말 그대로 전쟁조차도 그에겐 쇼였던 거죠. 루이 14세는 재위 기간 내내 전쟁을 했다. 그가 벌인 가장 처절한 전투는 국민과의 전투였다. 마담 드 세비니는 여행 중에 가로수들을 보고 이렇게 썼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로수들이 길가로 기울어져 있는가. 이는 수많은 농노들을 가로수에 매달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요. 루이 14세는 1715년 77세를 일기로 죽었다. 죽음의 침상에서 그는 말했다. 나는 전쟁을 너무 좋아했다. 피를 많이 흘렸지만 그는 왕 중의 왕으로 여겨지며 대군주의 전형적인 예로 여겨진다. 루이 14세는 유럽의 근대국가 성립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재위하는 기간 동안 국가의 권력을 중앙에 집권하면서 절대왕정의 전성기를 이뤄냈습니다. 이런 업적은 유럽, 즉 세계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되죠. 그러나 루이 14세의 업적은 동방의 한 군주에 비하면 대단한 것이 못 된다. 그는 백성들의 옷이나 이발 따위의 사생활까지 관여했다. 러시아의 짜르 표트르 대제가 그 사람이다. 표트르 대제가 건설한 새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북방의 베니스라고 불린다. 지금도 조용한 운하 위에 멋진 다리가 놓여 있다.
광장은 대리석 샘물과 동상들로 장식돼 있다. 17세기 말 10대의 어린 표트르가 짜르에 등극했을 때 러시아는 원시적이고 가난한 나라였다. 지리적으로 러시아는 유럽의 외곽인 동시에 아시아의 외곽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두 세계 사이에 낀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생산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트르 대제는 유럽 쪽으로 눈을 돌렸다. 그의 목표는 러시아를 서유럽의 부강한 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장애가 있었다. 러시아는 큰 바다로 나갈 항구가 없었다. 지도를 펼쳐보면 러시아의 근처에 바로 발트해가 보입니다. 흑해 역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요. 어떻게든 항구를 만들어서 바닷길을 열어야만 여러 나라와 무역도 활발해질 것이고 군사적으로도 해군을 키워 국위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표트르의 도구는 두 가지였다. 자신의 강철 같은 의지와 수천만 농노의 노예 노동. 그리고 1695년경 그는 군함을 만들고 러시아 최초의 해군을 창설했다. 어떤 면에서 표트르는 최초의 전체주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트르는 전 국민을 동원해서 부강한 제국 건설에 나섰으며 국가의 힘을 키우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죠. 표트르는 자신도 조선소에서 목수일을 해가며 선박을 건조했다. 자신이 직접 나서는 이런 방식은 그의 치세 내내 모든 면에서 계속되었다. 루이 14세는 대포알이 어디로 들어가 어디로 나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표트르는 비켜, 내가 너보다 더 잘 쏴 하는 식이었죠. 그러니 군함도 자신이 직접 만들었죠. 1709년 마침내 표트르는 그토록 갈망하던 유럽으로 향하는 바다의 문을 열었다. 그의 군대는 스웨덴군을 무찌르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그리고 핀란드 일부를 점령했다. 표트르는 점령지 한복판에 그의 새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했다. 새 수도는 표트르의 약진에 유럽이 깜짝 놀랄 만큼 큰 규모였다. 새 수도의 건설은 유럽 여러 나라에 보낸 표트르의 메시지였습니다. 나의 발트해 진출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 나는 이곳으로 수도까지 옮겼다. 그게 눈에 거슬린다면 여기를 밟고 넘어가 보라. 너는 나를 공격했고 그러면 우리도 너희 나라를 공격할 것이다 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표트르는 생각했다. 러시아가 근대화되려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그는 새로 도로를 건설하고 운하를 파고 학교를 짓고 오랜 전통을 타파했다. 표트르의 대대적인 개혁은 러시아인의 생활을 완전히 바꿨다. 긴 수염을 깎으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이 명령을 거부하는 귀족이 있으면 표트르가 직접 강제로 깎았다. 그는 개인 위생에서부터 복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바꾸었다. 러시아 정교회조차도 안전지대가 아니었다. 어느 날 표트르는 러시아의 모든 교회의 종을 압수했습니다. 내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죠. 그리고 그걸 녹여서 대포하고 무기를 만드는 데 썼습니다. 대단한 실용주의죠. 삼위일체나 그리스도의 신성 모독은 얘기할 틈이 없었어요. 내가 쇠붙이가 필요하니까 그걸 내놔라 이거였어요. 메시지는 명백했다. 짜르의 명령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 표트르는 개인적인 힘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그리고 루이 14세가 했던 것처럼 반발을 무자비하게 억압했다. 크렘린 벽 바깥에 시체가 쌓이도록 교수형을 집행했다. 사람들은 표트르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표트르는 자신의 말에 반발하는 자들의 처형을 정말로 재미삼아 했습니다. 가혹할 정도였죠. 서기 1725년 광기에 찬 그의 치세가 끝났다. 백성을 공포에 몰아넣던 표트르 대제가 소화기 계통의 병으로 죽은 것이다. 향년 53세였다. 표트르 대제는 서유럽을 러시아가 닮아야 할 모델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모범 국가가 어이없게 망했다. 1789년 프랑스에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등장했다. 그는 프랑스 역사상 평가가 가장 엇갈리는 인물이다. 프랑스를 개혁한 명석한 군사 지도자로 존경하는 이도 있고, 자기 과신에 빠져 국가 자원을 개인 목적으로 낭비한 독재자라고 경멸하기도 한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 직후의 불안한 분위기에 교묘히 편승하여 1799년 정권을 잡았다. 그리고는 혁명 기간 중 시작된 각종 개혁을 마무리하였다. 그는 프랑스 민법을 정비하여 오늘날의 이른바 나폴레옹 법전을 만들었고, 교육 제도를 개선했으며 로마 교회와 평화를 이루었고 국립은행을 설립했다. 그리고 1804년에는 스스로 황제에 취임 나폴레옹 1세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황제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았다. 전쟁을 벌인 것이다. 이 키 작은 장군은 군사적 영웅이 되고 싶었다. 2000년 전 알렉산더 대왕은 난폭한 군대를 보유했었다. 불과 100년 전 표트르 대제도 그랬다. 그러나 1800년대에 들어와서는 산업혁명 덕분에 통신이나 전투의 방법이 크게 바뀌었다. 수송수단이 발달하여 군대를 이동시키기가 훨씬 쉬워졌다. 나폴레옹은 시계를 사용하여 작전을 펴는가 하면 전투 계획서나 지도를 인쇄하여 부하에게 돌렸다. 그러나 연합군도 기술의 덕을 봤다. 그들은 단결하여 평화를 정착시켰다. 당시 시민사회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는 입헌 정부를 요구했어요. 왕조차도 법의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대가 이처럼 변하고 있었지만 나폴레옹은 여전히 구시대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전쟁의 미련을 가졌고 결국 전쟁으로 패망했다. 나폴레옹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목적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원래 전쟁은 유리한 정치적 상황을 만들기 위해 행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승리를 즐기려고 전쟁을 했습니다. 한 전쟁이 끝나면 다음 전쟁을 계획해서 평화를 깨뜨렸죠. 만족을 몰랐던 겁니다. 온 유럽이 그를 상대로 뭉쳤다. 프로이센, 러시아, 영국, 오스트리아, 그리고 스웨덴. 1815년 결국 나폴레옹의 군대가 분쇄되면서 전쟁이 끝났다. 그는 남대서양의 돌투성이 섬에서 귀양 생활을 하다가 1821년에 죽었다. 나폴레옹의 유골은 거의 20년 동안 섬에 버려진 채로 있었다. 그러다가 1840년 그의 유골이 파리의 광장에 이장되었다. 수백만 군중이 그의 장엄한 이장의식을 참관하였다. 현대 같으면 나폴레옹의 무분별한 정복 행위는 환영받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심한 비난을 받았겠죠. 그러나 그는 좋은 의도였던 아니든 프랑스의 영광을 안겨준 인물입니다. 한때 유럽 전역을 삼색 깃발로 덮은 건 사실이죠. 그렇게 보면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20세기에 와서는 다르다. 정복자는 영웅이 아니다. 그들의 권력욕은 세계를 괴롭히고 적을 만들 뿐이다. 현대에 들어와 부와 권력을 추구한 지배자들은 하나같이 폭군으로 낙인 찍혔다. (1991년 1월) 페르시아만에서 일어난 전쟁이 온 세계 TV에 생중계되었다.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이집트, 시리아,
프랑스를 비롯한 30개국이 단 한 사람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했다. 상대는 이라크 대통령 사담 후세인. 중동의 작은 나라 쿠웨이트를 침공한 후세인의 군대는 몇 달도 못 가서 연합군에게 괴멸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후세인의 권력욕을 꺾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독재를 강화시켜주기만 했다. 후세인은 철권 통치를 계속하면서 수십 개의 궁전을 짓는가 하면 50억 달러가 넘는 개인적 부를 축적했다. 그는 현대의 폭군이다. 폭력과 협박으로 광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무자비한 철권 통치로 부와 권력을 장악하거나 세습했던 먼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복고주의 폭군이다. 그런 방식이 아직 남아있지만 현대의 권력의 의미는 고대의 왕권과 다른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젠 전쟁을 치르기보단 군사적 기동력이나 국가 경제력 그리고 외교적인 능력이 그 국가의 권력을 좌우하죠. 현대의 권력은 고대와 달라서 매우 복합적인 동시에 기술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강자가 존재하는데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기는 이젠 거의 불가능하다. No nation will be permitted to brutally assault its neighbor. 사담 후세인의 쿠웨이트 침공은 겨우 7개월로 끝났다. 그 후 사담 후세인은 그의 권력을 기껏해야 자국민을 상대로 휘둘렀을 뿐이다. 현대 국가는 기술적인 발전과 통신 시설의 발달로 인해 그 국민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 국가는 루이 14세 때와는 아주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현대 국가의 권력 기반은 왕이 아니라 바로 국민입니다. 통신에 의해 조직화된 국가란 개념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칭기즈칸 시절로부터 800년이 지난 지금은 기술의 발전과 정치의 세계화로 인해 세계의 정복자 또는 모든 땅의 주인이 나올 수 없다. 현대 사회에서는 칭기즈칸이나 알렉산더처럼 한 개인이 세계를 장악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바로 얼마 전까지도 그게 가능했죠. 20세기 초에 개인이 큰 권력을 휘두른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스탈린, 마오쩌둥, 그리고 2차 대전의 주모자 히틀러. 그러나 그런 세계의 독재자들은 이젠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아주 급속한 속도로 변하는 사회에서는 그처럼 거대한 억압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없어요. 스탈린이나 마오쩌둥, 히틀러에 비하면 오늘날의 폭군들은 조물애기에 불과하죠. 오늘날의 폭군은 분명 스케일이 작지만 그들의 부와 권력 축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심각하다. 그들이 행한 약탈은 분명 칭기즈칸에 못 미치고 표트르의 새 수도에 못 미친다. 그러나 그들은 은행 비밀 계좌나 특정 소수인의 금고에 막대한 부를 숨긴다. 이런 폭군 거부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 필리핀에서, 세르비아에서, 자일의 아이티에서, 코소보에서 수백만의 알바니아인들이 난민 캠프에 수용되었다. 무수히 죽고 도시 전체가 파괴되었다. 거대한 묘지와 불탄 건물들이 독재자가 저지른 만행의 참상을 말해준다. 그가 바로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다. 그의 전쟁은 새 제국을 건설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온 나라와 국민을 처참하게 만들었다. 사담 후세인이나 밀로셰비치 등은 한 나라의 지도자라기보다는 마피아 악당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국민을 희생시켜 개인의 야욕을 채우기에 급급하죠. 이런 자들의 목표는 자신과 가족의 이득 그뿐입니다. 이들의 권력의 크기는 아내가 구두를 몇 켤레 가지고 있는가로 측정됩니다. 권좌에 앉은 지 20년 만인 1986년에 필리핀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가 밀려났다. 노한 군중이 군대를 밀치고 말라카냥 궁으로 쇄도에 들어갔다. 5천만 국민의 절반이 도시의 쓰레기통을 뒤져서 연명하는 중에도
마르코스 일가는 20여 년 동안 호화롭게 살았다. 1997년 5월 자이레에서 투지적 반군이 모부투 세시 세코 대통령을 몰아냈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모부투는 31년간 자이레의 다이아몬드와 구리, 코발트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착복했다. 세계은행은 1980년도 자이레의 수출액 중 약 4억 달러가 증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1998년 5월에는)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대통령이 나라 경제를 폐허로 만든 다음 76세의 나이에 하야했다. 그의 30년 집권 기간 동안 무려 730억 달러가 그의 가족의 손을 통해 사라졌다. 사람이 어째서 그토록 재산에 집착하는지를 보는 일은 흥미롭습니다. 재산이 많아봐야 결국은 다 빈손으로 떠나게 마련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채우던 독재자들은 모두 유배나 옥살이 또는 죽음으로 비참한 끝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최첨단을 달리는 20세기에도 세계 여기저기는 죄 없는 국민이 계속 수탈당하고 굶주리고 고통받아왔습니다. 히틀러나 스탈린, 후세인, 밀로셰비치 등등의 과대망상을 가진 독재자들에게요.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안 그래도 충분히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데도 그렇지 않잖아요? 부와 권력의 추구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다. 알렉산더는 도시들을 파괴했다. 칭기즈칸은 수백만을 학살했다. 표트르 대제는 자신의 백성을 노예로 부렸다. 현대인들은 지도자들이 보다 문명된 방법으로 통치하기를 기대하며 또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무한한 물력과 절대적인 권력욕에 빠져 부정을 저지르는 지배자들이 여전히 있다.